자, 조건문 작성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데, 뭐, 다들 잘 작성할 것 같긴 하고, 보통 이런 내용은 이제 1학년 때 아니면 그 처음 프로그램 배울 때 많이 하는 부분인데, 복잡한 조건식을 내가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잡한 조건식을 집합 개념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면 좀 더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팁이고요. 많이 나오는 예제죠. 윤년의 조건식을 작성해라. 1학년 시 수업에 아마 시험 문제로 무지 많이 썼던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윤년의 조건이 저래요.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두 번째 조건은 연도가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 단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건식을 읽으면 좀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집합 개념으로 표현하면 요 바깥게 4로 나눠 떨어지는 애예요. 그리고 요게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고 그 중에 요게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예요. 그러면 윤년은 뭐가 되냐면 요 색채진 부분이 윤년인 거죠. 그러면 둘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요 조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얘도 되고 얘도 돼. 둘이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5화로 하면 되는 거죠. 얘 또는 얘잖아. 5화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5화를 해서 저 식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여기 색을 좀 바꿨어야 되나? 얘 부분, 요 바깥 요 부분은 4로 나중에 요건 빼야 되잖아. 요 중간 부분 요거 빼야 돼요. 그래야 요 바깥 부분이 표현이 되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얘를 빼야 되면은 얘를 엔드 해가지고 요 아닌 부분을 엔드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조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4로 나눠지고 엔드 100으로 나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y 모두 4는 0 엔드 y 모두 100은 0이 아니어야 돼. 이게 바깥이고 저 안쪽은 그냥 0이죠. 그렇죠? 그럼 윤년은 이 두 개에 뭐가 돼? 5화가 되죠. 이렇게 세우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윤년의 조건을 써라라는 거를 결과를 보면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죠. 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 앞부분. 근데 이렇게 쓰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뭘 할 수 있냐면 분배 법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식은 아까 그 식이 아니라 이 식을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요거 이렇게. 근데 얘가 처음부터 적어주고 이거 만들라 그러면 잘 안 돼. 몰라. 여러분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집합 개념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식들을 세워서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안 하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영역은 논리 합으로 결합하고 제외할 때는 하나 조건을 AND 해주면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살펴봅시다. 게임을 만드는데 이제 획득한 점수, 획득한 아이템 수, 죽인 적의 수에 따라서 라운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라운드의 스코어는 0 이상이고 획득한 아이템 수가 7개 이상이면 통과. 라운드 스코어는 0 이상이고 죽인 적수가 10명 이상이면 통과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 둘은 5화죠. 5화예요. 그러면 5화인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통과했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언제 통과를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전체에 낫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다 안 쓰고 RS라고 쓸게요.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AND 아이템 수 I5가 7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RS 그리고 AND 죽인 적수 EK가 얼마? 10명. 5화. 요게 이제 통과하는 조건이죠. 되는 거죠. 통과하는 조건. 그러면 이 통과하는 조건을 이 상태에서 바로 전체를 낫하지 말고 앞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묶을 수 있죠.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럼 한번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저 리턴에 써야 되는 식은 이게 아니라 이거에 낫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고 이거 작성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머리 똑똑하신 분이고 대부분은 이 흐름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면 요 식을 이렇게 간결한 식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된 게 분배 법칙, 드모럴 법칙. 그걸 적용해 가면서 간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슷한 문제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고 여기 들어간 조건식을 제시해라. 근데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요 나온 결과 과정을 하면은 요 과정을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조건식을 간결하게 만드는 법, 집합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식을 세운 다음에 하나씩 이제 진행해 가면서 이제 분배 법칙, 드모럴 법칙을 적용해 가면서 묶을 거 묶고 그러면은 좀 간결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에 이제 추가된 기능 좀 소개를 하면은 변수의 가시 영역은 제한시킬 수 있으면 제한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변수를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필요한 거면 여기서만 쓸 수 있게 제한시켜 주는 게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도입됐냐면 이 조건식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해놨어요. C++ 17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변수 P 스코어는 요 if문 안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가시 영역에. 가시 영역은 그렇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변수의 수명하고 가시 영역은 다른 거예요. 저 변수는 if문이 실행될 때만
해당될 때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저 변수의 수명은 저 if문이 있는 함수의 수명과 똑같은 거예요. 수명은 함수의 수명과 같지만 가시 영역은 요 if문 다음에 스코어는 또 요 다음에 p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p는 요 스위치 문으로, 스코어는 if 문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if 문의 조건식 그리고 스위치 문의 조건식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끔 C+17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에 추가된 내용은 아까 무슨 속성이 있었냐면 false라는 속성이 있었죠. 걔는 좀 별로야. 근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likely, unlikely가 있어요. likely, unlikely. 얘는 좀 더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중에 케이스 2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된다는 거죠. 만인 경우에. 근데 이 likely를 안 쓰면 컴파일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여러 가지 최적화 기술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최적화 기술을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요소 중에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주도록 이렇게 요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이 likely, unlikely예요. 그래서 likely를 써놓으면 케이스 2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거기에 맞게끔 컴파일러가 코드를 만들 때 최적화를 해주는 거죠. 아까 얘를 만약에 if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if의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케이스 2와 비교하는 게 되겠지. 1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면 그냥 순서대로 if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 likely, unlikely라면 unlikely는 다 뒤로 빼놓겠죠. 다른 거 걸려서 하나씩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속성은 오히려 좀 더 괜찮은 속성 같긴 하고요. 그래도 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워낙 C++의 특성도 이해하셔야 돼요. C++는 성능을 매우 중요시해서 뭔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생각나면 언어에 도입합니다. 이 likely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도입된 요소가 되겠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조금이라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보이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참일 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뭔가 만족이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여러 번 수행하는 게 궁극에는 종료가 돼야 되겠죠. 종료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되면 프로그램은 안 죽고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C 같은 거 눌러서 강제 종료시키지 않는 한 이제 무한 루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뒤에 세 가지가 있지만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몸체가 이 반복되는 그 문장들이 될 거고 제어줄이 조건을 그 반복을 종료하는 그거를 제어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제어줄은 무한 루프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종료 조건을 제어줄에다 넣는 게 아니라 몸체에 무슨 if문을 둬가지고 거기다 넣고 만족하면 브레이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많은 경우 또 그렇게 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자 반복문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while, do while, for가 있고 for문은 이제 전통 for문이 있고 for each for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복문 조건문의 기본은 if문이고 반복문의 기본은 while문이에요. while문 갖고 모든 걸 다 작성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조건문은 do while 쓰고 어떤 형태의 조건문은 fo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ile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예전에 이 순서도도 많이 그려봤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순서도를 보면은 동작 흐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컨디션을
검사에서 false면 끝나고 아니면 몸체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서대로 볼 수 있듯이 처음부터 컨디션이 false이면은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죠. 이것과 이제 차별화되는 게 이제 do while인 거죠. do while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몸체가 do while은 어떻게 돼? 무조건 한 번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어떨 때 while 쓰고 어떨 때 do while 쓰냐? 몸체가 한 번은 최소 실행된다는 거를 뭔가 강조하고 싶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문서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do while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do while 쓸 일은 별로 없어요. do while 쓸 거 다 while문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뭐 항상 while로 모든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럼 do while 언제 쓰냐? 최소 한 번 실행된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문서화. 이 다른 사람이 내 코드 읽을 때 이 반복문은 무조건 최소 한 번 실행된다는 거를 뭔가 강조하고 알려주고 싶을 때는 이제 do while 쓰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while문을 쓰시면 돼요. 뭐 넘어갑시다. 그리고 예전에는 C에서는 반복문 작성할 때 이렇게 많이 작성했는데 여전히 C++에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성한 게 기본입니다. 보통은 while true. 원래 여기에 조건식도 C++는 뭘로 평가가 돼요? 불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오면 그 정수를 한번 또 불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C++에서는 무한 루프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문. 이제 반복문을 만드는데 반복문이 몇 번 반복이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for loop를 써요. 근데 몇 번 정해져 있는지가 몰라. 그때그때 달라. 그러면 for loop를 안 쓰고 while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or, do while, 그러니까 while, do while, f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떤 반복문을 선택하냐? 물론 개발자 마음입니다. 개발자 마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한 번 반복된다는 강조하고 싶을 때는 do while이고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while 아니면 for를 쓰는데 for는 반복 횟수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예요. 사전에 바뀌지 않는 경우.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for loop를 쓰고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1을 입력할 때까지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10번 반복할지 100번 반복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while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1에서 10까지 더해라. 그러면 그런 건 while문을 안 쓰죠. for loop를 쓰는 거죠. 학생 수 n명만큼 반복해라. 그럼 그건 for loop를 써요. for loop. 왜? n번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우리가 for loop를 쓰게 되겠고, 전통적인 for loop는 이렇게 제어줄이 약간 복잡합니다. init, condition, step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저것들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무한 루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근데 for로 작성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중간에다 true를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무한 루프예요. 이거는 for loop는. 그래서 근데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for loop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흐름은 init은 한 번만 되는 거고 컨디션을 보고 몸체하고 스텝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while문과 마찬가지로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for문은 이런 식으로 while문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것과 얘와의 차이점은 뭘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for의 이점이 있어요. 얘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랑 요거랑 결과는 똑같겠지. 근데 여기에 init에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변수 선언이죠. 제어 변수의 선언, 뭐 색인 변수의 선언인데 여기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변수는 어디로 제한이 돼요? 포문으로 제한이 돼요. 얘는 이닛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어 변수가 반복문으로 안 돼요. 그래서 포문의 이점 중에 하나는 포문과 관련된 변수를 가시 영역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변수의 그 가시 영역을 제한하는 거를 되게 엄격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화일문보다는 포문을 또 선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문의 가시 영역은 이 제어 변수는 요 안으로 제한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 i와 이 i는 가시 영역이 중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가시 영역이 중첩이 안 됩니다. 물론 C++는 가시 영역이 중첩이 돼도 뭐라 안 해요. 가시 영역이 중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n과 n이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얘도 좋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가시 영역을 중첩시키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헷갈리니까. 가급적이면 가시 영역을 중첩해서 안 쓰는 게 좋죠. 똑같은 이름이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중첩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포문의 제어줄은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합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되죠. 변수 선언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변수 선언은. 근데 복합 선언은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변수 하는 거지, I 변수 선언하고 J 변수 선언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합 선언되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 포문의 헤더에는 반복 횟수와 관련된 변수만 선언하고 다른 요소는 제어줄에 포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뭐 제 취향인 거고, 여러분은 그거 복잡하게 이렇게 쓰는 게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복잡하게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어를 빼고 요것만 보면, 아, 이 포문은 몇 번 반복된다? 10번 반복되는 포문이구나. 그게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포문을 되게 복잡하게 쓰면은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문은 반복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포문을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i를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i를 변경하면 내가 포문 제어줄에서 봤던 그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i를 바꿔버려. 그럼 i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복문은 저는 포문을 안 써요. 뭘 써요? 화일문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변적이거나 이제 수시로 이 제어 변수가 중간에 바뀔 수 있으면은 이제 포문을 안 쓰고 화일문을 써서 얘가 전형적인 포문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똑같은 조건이면 not equal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n이 홀수가 되면, 홀수면은 무한 루프가 돼요. 플러스 2하면 계속 짝수만 되지, 저 n이 만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거나 작거나 뭐 이걸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놓으면은 증가하다 보면 또는 감소하다 보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근데 not equal은 얘가 변하는 것에 따라 정확하게 그 n과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not equal을 안 쓰면 좋다, 그런 거고요. 뭐 필요하면 또 써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근데 별로 안 좋은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별로인 건데, 우리가 이제 질문에도 하나 제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벡터나 이제 문자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반복문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벡터의 크기만큼 반복을 해야 되겠고,
문자열의 크기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벡터의 크기와 문자열의 크기는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얻어낼 수 있어요. size, 뭐 length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불러서 쓸 수 있는데 이 size와 length의 타입이 size t예요. unsigned 타입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int를 쓰게 되면은 이 int와 그 size의 값이 부호가 하나는 signed고 unsigned이기 때문에 워닝을 주게 되겠고 또 잘못하면 오동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작성할 때 내가 그냥 벡터를 처리한다든지 문자를 처리할 때는 이제 int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size t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int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좀 규모가 큰 거를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벡터의 실제 사이즈 그리고 문자열의 실제 사이즈가 int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C++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무슨 타입으로 표현되냐면 size t예요. size t. 그러니까 size t가 뭐의 결과 타입이냐면 size of 연산자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벡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int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size t를 안 쓰고 int 쓰다 보면은 그 범위를 다 커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크기가 어떤 경우에도 잘 문제없이 동작하게 만들려 그러면 이제 int를 제어 변수 쓰는 게 아니라 size t를 제어 변수로 써야 돼요. 근데 size t를 제어 변수 써도 그냥 여기에 int 대신에 size t를 쓰는 거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어려움이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 size t를 썼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플러스에서 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거꾸로 갈 때가 문제예요. 거꾸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면 얘가 원래는 마이너스 int면은 마이너스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i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종료되는데 size t는 unsigned이기 때문에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값이 돼버려요. 또 무한루프 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거꾸로 가고 싶은데 이제 size t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rbegin이라고 하는 그 반복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자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코딩도 해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C++ 쓸 때 되게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벡터와 문자를 처리할 때 이제 int가 아니라 size t를 써야 되는 게 signed, unsigned가 있다는 게 되게 조금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니까 좀 알아두시고 이거는 여러분도 그냥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이 형태가 되겠죠. 0부터 n까지 그럼 n번 반복하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체를 반복하면은 for loop 이 전통 포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쓸 수 있냐면 for each 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for each 포문. 그래서 for each 포문은 전통 포문은 세미콜론으로 제어줄이 세 부분으로 init, condition, step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for each 포문은 땡땡으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 변수, 복합 타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복합 타입이 갖고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for loop가 반복이 되고 매번 반복이 될 때마다 이 변수의 요소를 하나씩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다 더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n을 수정해요. n을 여기서 수정하면은 그 n을 수정해도 배열 자체는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C++는 값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타입이 있어요? 참조 타입이 있죠. 그래서
참조 타입을 쓰게 되면은 이제 n을 수정하게 되면은 배열도, 벡터도 수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form은 꼭 배열만 이용해서 쓸 때 쓰는 건 아니고 벡터를 쓸 때라든지 문자를 처리할 때도 전체를 한번 훑을 거면은 for each form을 쓰는 게 더 간결하고 사이즈에 대한 고민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를 또 얘를 갖고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 포문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 색인 변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색인 변수 없이 프로그램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for each 포문을 쓸 수 없고 뭘 써야 돼요? 전통 포문을 쓰셔야 되겠고, 배열의 크기가 용량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복합 타입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방문하는 거예요. 이 for each 포문은 항상 전체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단이 안 되니까, 뭐 물론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색인도 안 쓰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배열의 크기가 하여튼 전체 용량보다 적게 반복을 해야 되면은 전통 포문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차례로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두 칸씩 건너서 띄어서 반복한다든지 뭐 뒤로 반복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for each 포문을 못 쓰는 거죠. for each 포문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방문할 때만 쓸 수 있고요. 또 반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의 배열을 받아서 두 배열이 같은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반복해야 되고 얘도 반복해야 되는데 for each 포문 하면 하나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반복해야 되면은 색인 변수 갖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 포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for each 포문을 다른 말로 이제 range 포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복자를 이용해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for each 포문은 반복자를 이용한 반복문의 신테틱 추가다. 간결하게 프로그램해주는 그런 요소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C20에는 뭐가 추가되냐면은 여기에 이 변수 말고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 수 있게 해줬어요. 계속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작성할 때 브레이크 컨티뉴를 활용할 수가 있죠. 브레이크는 쉬워, 그렇죠? 브레이크는 반복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쓰여요? 스위치에서 쓰이죠. 그리고 얘는 항상 뭐래? 자기가 나타난 문을 종료시켜요. 스위치면 스위치문을 종료시키고, 포문이면 포문을 종료시키고, 화이면 화이문을 종료시켜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별로 이제 오해할 소지가 없는데, 컨티뉴는 어떻게 되냐면 루프의 시작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고 어디로 가요? 루프의 끝으로.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문에선 끝 가면은 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이랑 마찬가지인데 화일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 화일 놓고 가면 끝이 어디, 끝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바디에서 끝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스텝이 있죠. 그래서 컨티뉴는 시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첩된 반복문에서 내가 얘만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바깥 반복문까지 종료시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종료시키고 또 검사해서 또 브레이크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때 뭘 쓰시면 돼요? 고우투. 제가 유일하게 고우투를 쓰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요. 고우투를 우리가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반복문에서 안쪽에서 왕창 원래는 브레이크를 만나면 뭐만 종료시켜요? 자기가 소속된 가장 안쪽
반복문만 종료시켜요. 근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전체를 종료시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2차원 배열을 검사하는데 2차원 배열을 검사하려면 행마다 열로 검사하겠죠. 그렇죠? 근데 가서 만났어. 그러면 중간에 있는 for/loop에서 끝났겠죠. 찾았죠. 그럼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끝내고 또 검사에 또 끝내려면 번거롭잖아. 그때 뭘 써요? goTo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나면 여기로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goTo만. 근데 goTo를 쓰기 싫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모듈화 하는 거예요. 모듈화 하면은 뭘 이용해서 반복문을 종료시킬 수 있냐면 return문으로 종료시킬 수 있어요. 얘가 더 권장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얘도 goTo인데 함수 안에서 점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씨 시간이 애매하네. 슉 간단히 훑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필요한 거 보충해 설명드릴게요. 반복문 우리가 이제 조건문 작성할 때는 많이 실수하는 게 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복문 작성할 때 많이 실수하는 건 10번 반복해야 되는데 1000번 반복하고 뭐 2000번 반복 그런 게 아니라 1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9번만 반복한다든지 11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적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off by one error 아니면은 fence post error라고 그래요. fence post는 왜 그러냐면은 fence는 2개인데 그러면 기둥은 몇 개 필요해요? 3개잖아. 그 차이를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프로그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문 작성할 때 쉽게 하는 오류가 fence post 오류 또는 off by one error. 이거는 하나 더, 하나 적게 한다는 거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쉬운 예제로 테스트해봐라 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제어줄에서 반복을 끝내야 되잖아요. 제어줄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루프 앤 하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프 앤 하프면은 루프 중간에서 반복문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입력받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입력받고 이 입력받은 게 마이너스 1은 끝내고 아니면 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직관대로 프로 코드로 옮기면 얘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받고 마이너스 1은 끝내고 아니면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또 라떼인데 제가 배울 때는 브레이크를 쓰지 말고 반복문을 작성하라고 훈련을 받았어요. 수업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바꿔서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의미 없고요. 직관적으로 짜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루프 중간에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루프 중간에서 내 흐름에 머릿속에 있는 흐름에 그러면은 반복문을 작성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끝내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끝내시면 돼요. 그게 더 가독성이 좋아요. 코드를 읽으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이 스타일인데 이거는 오히려 뭐가 안 좋냐면 여기서 중단하려니까 코드가 어떻게 돼? 중복되죠. 미리 한번 읽고 안에서 또 읽고 있어요. 코드 중복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반복문 작성할 때 무한루프 작성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냥 파일 추루해놓고 작성하시면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흐름. 내 머릿속에 있는 흐름을 일부러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반복문 작성할 때 내가 생각하는 흐름 있잖아요. 그럼 그 흐름대로 작성하는데 그 흐름에서 루프 중간에서 끝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게 루프에는 하나 문제이고.
아까 얘기한 거고요. for문은 언제 쓴다?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고,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화일문을 써요. 근데 화일문을 쓸 때 한 번 반복하는 게 강조하고 싶다. 그럼 do while 쓰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인 여부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아. 표현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효율성이 안 좋아요. 맨날 똑같은 계산을 1000번이면 1000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복문 전에 해야지. 반복문 전에 하고 결과값만 계속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문 안에서 안 하고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이 결과값을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하나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문 내에서 변하지 않는 표현식이 있다. 그러면 걔는 거기다 두시면 별로 안 좋아요. 성능에. 똑같은 걸 이 반복문이 뭐 한 끼키야 10번밖에 반복 안 돼. 그럼 상관없어요. 어떻게 작성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 반복문이 막 1000번, 10,000번 반복될 수 있는데 똑같은 계산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짠 코드예요. 그래서 밖으로 빼내야 돼요.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은 반복문 밖으로 빼야 되겠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코드 볼 때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반복문에 조건식이 있으면 가급적 없애보세요. 없애면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C++는 별로 이게 워낙 빠른 언어라 별로 상관이 없는데, 혹시 파이썬 같은 거 해보시면 이 조건식이 이게 여기에 반복만에 들어감으로써 엄청나게 느려져요. 있는 거 없는 거하고. 특히 이 형태는 진짜 나쁜 형태예요. 1000번 반복하는데 이 if문은 언제 true일까? 한 번만 true이겠죠. 근데 몇 번을 비교해요? 1000번 하고 있죠.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문을 없애고 짤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바꿔보세요. 뭐 이렇게 이거는 잘못 썼다. 여기가 0이 아니라 뭐가 돼?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거 오타 있네. 1이 돼야 되고. 이런 경우도 보면은 위에 경우도 짝 쓸 때는 A와 B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조건식을 n번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짜면 어떻게 돼? 그 조건식 없이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for loop를 구간을 나눈 거야. 그러니까 if문이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면은 차라리 구간을 나누시면 돼요. 짝수 다 하고 홀수 다 하면 돼. 그러면 이 if문 없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했는데 반복문 안에 조건식이 있어. 그럼 얘 없이 어떻게 작성이 안 될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간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긴 있는데 요거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중복된 요소. 그럼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집합의 자료 구조, 집합이라는 특성은 뭐예요? 똑같은 수를 여러 개 유지할까요? 집합은 똑같은 수를 여러 개 유지 안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합에다가 모든 원소를 넣었어. 모든 원소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벡터의 크기와 집합의 크기를 봤더니 일치하지가 않아. 그럼 중복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된 요소가 있으면 안 들어가니까 원래 있는 개수가 100개인데 중복된 요소가 있으면 100개보다 적어지겠지. 99개면 중복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짤 수 있냐면 이렇게도 짤 수 있어요. 요건 뭐냐? 요거를 넣기 전에 n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요 요소가. 그래서 있으면 바로 중복된 요소가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반복을 얼마만큼 해요? 얘는
벡터 크기만큼 무조건 하죠. n번 n개를 무조건 다 넣어요. 근데 얘는 어때? 느타가 중간에 중복된 요소를 발견하자마자 끝내죠.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일반적인 생각은 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 내가 테스트하는 셋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차라리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 얘는 if 검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넣기만 해. 얘는 예를 들면은 중복이 없는 경우야. 중복이 없는 경우면은 얘는 뭘 항상 연산이 몇 번 들어가. 검사하고 집어넣고 검사하고 집어넣고를 100번이면 100번씩 한 거죠. 얘는 그냥 집어넣는 것만 100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루프에서 조금 일찍 중단하고 싶어서 조건문을 넣는 게 아니라 안 넣고 끝까지 그냥 간 다음에 검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능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테스트한 데이터가 n까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매번 검사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코드도 간결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얘보다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맨 여기 있는 애는 집합을 만들 때 그때부터 그냥 벡터를 통으로 줘서 얘 갖고 만들라고 주는 거예요. 생성할 때.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더 제일 좋은 방법.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반복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얘기. 끝낼 가능성 때문에 조건문을 넣어서 무리하게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번 n번 반복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성능이 더 좋고 if문을 안 썼기 때문에 코드도 간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팁이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이건 예제니까 대충 다 설명은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은 반복문에 대해서 뒷부분에 너무 빨리 나가서 설명 안 드린 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만 보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